우리 강의 선생님 위에 올라와 계시고요. 조금 늦게 도착을 하셔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렇게 내려오시겠습니다. 아마 저희 이 목요 철학 콜로키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했든지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한테 단 2개 정도 갔죠. 후반부 두 번째까지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경희대 철학과에서는 처음으로 소개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생소하게 느껴지는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또 현재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이고요. 보통 요즘 미국 철학 이렇게 하면 가장 대변되는 게 바로 심리 철학이고요. 심리 철학의 본연을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전체 주제가 분석 철학과 과학 철학이었는데 이 심리 철학 부분은 워낙 미국이 지금 광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좀 특화를 시켜서 5개 주제를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이 차머스를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짧게 우리 강재 선생님 소개를 해드리면요.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과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미국 듀크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제22차 세계 철학자 대회에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사업단 박사우 연구원으로 활동하셨고요. 현재는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지식의 이중주, 그리고 마음과 철학, 서양편하 이렇게 해서 그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을 연구 작업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연자 한우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마이크 없이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이렇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제가 어디서 찾았는데 이게 찰머스 머리 깎기 전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자기 머리를 짧게 깎아가지고 이전에는 20년 동안 기른 모습을 보다가 이분은 또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심리철학자 중에 한 분이 데니엘이고요. 이게 다편이 항상 유명한 여기저기 철학과 홈페이지에 달려있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땅을 가리키고 형님 땅이라니까요. 플라톤은 아니야 하늘이야 이런 그림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데니엘은 이제 물리주의자 강력하게 주장하는 마음은 신경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땅을 가리키고 찰머스는 이원론자, 마음은 독립적인 속성으로서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늘을 가리키는 그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패러디로 두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분석 철학이 늘 그렇듯이 사실 제목은 찰머스 의식의 신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찰머스 이분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도 철학계 아주 거의는 아니고 핫한 분 맞지만 그래서 90년대 가장 분석자에서 뜨거웠던 주제, 심리철학에서도 의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들을 짚어보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66년생이니까 한 8호 학번 정도 되시죠. 이거는 이게 정연하신, 은퇴하신 정연 스님하고 세계철학대 때 식당에서 밥 먹다가 찍었습니다. 락스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하게 된 게 대학원생 때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20년이나 벌써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었죠. 근데 저는 당연하게 찰머스 이렇게 불렀는데 표기법으로는 찰머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호주분인데 호주에서는 영국 발음이니까
자기 블로그에 일본에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어떤 반응이 많냐. 그러니까 찰머스가 맞는 것 같은데 찰머스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유학 가서 항상 찰머스 이렇게 듣고 뭐 농구 선수도 찰머스 있고 야구 선수도 찰머스 있고 할 때는 찰머스가 자연스러운데 또 미국도 국내마다 사투리가 다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찰머스가 좀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찰머스는 호주에서 애들레이드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석사. 옥스포드가 학위 과정이 좀 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필이라고 그게 석사인지 학사의 안호 과정인지 또 석사도 MP이라고 따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석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까지는 수학을 했습니다. 수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대 블루밍턴에 있는 인디애나대에서 그 호프슈테터 더글라스 호프슈테터 교수 지도를 받아서 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스타가 됐고 그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을 해서 낸 책 Conscious Mind가 지금까지도 심리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꼭 거쳐가야 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취직은 이제 워싱턴대는 와슈라고 불리죠. 의대가 강하고 철학, 신경과학, 컴퓨터과학 이렇게 PMP 과정이라고 인지과학 대학원이 무지 강한데 여기 포닥 박사학위 연구소로 있다가 캘리포니아대 산타크루즈에 처음으로 취직된 다음에 이제 이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나와서 스타가 돼서 그 다음엔 뭐 애리조나대나 그 다음에 자기 고향 호주 국립대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시니어로 그러니까 정교수로 정년부장이네 그렇게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벌써 정교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뉴욕대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뉴욕대로 옮겨서 아마 완전히 옮겼는지 이런 2급 철학자들은 호주나 영국의 4분의 1학기 또는 반학기 또 뉴욕의 반학기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도 많이 해서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주로 뉴욕대 소속으로 나오더라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심리철학계의 락스타입니다. 슈퍼스타고 그리고 재밌는 분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해서 그분이 테드 대학생들 요새 많이 하는 테드X 이런 거 많이 하는 그런 테드도 철학자 몇 분 안 되는데 재밌게 하셨고 또 필 페이퍼스라고 철학 문헌들의 인덱스라고 할까요? 제육도 쳐보면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SCI니 뭐 ANHCI니 SSCI니 뭐 스코프스니 이런 거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인덱스인데 필 페이퍼스는 철학 인덱스를 이제 찰머스가 주도를 해서 이제 만든 그런 기여도 했고요. 그리고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문제가 대학원 때 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에 실려있던 어려운 문제, 의식의 문제는 신경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아주 센세이션한 반응을 이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 97년에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이 박사학위 논문을 잘 정리해서 낸 책이 옥스포드에서 나와서 거의 뭐 표준적인 교과서가 교과서 수준은 아닙니다. 훨씬 더 학부 고학년 대학원생의 교과서 수준보다도 더 지금까지도 많이 논의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도 많고요. 이 책은 찰머스를 완전히 일약 슈퍼스타에서 완전히 주목받는 그런 대단한 철학자로 만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좀비 논증이 사실 찰머스의 독창적인 건 아닌데요. 그런데 좀비라는 걸로 잘 풀어냈죠. 그래서 찰머스 하면 누구나 좀비 논증 이렇게 떠올리고 자신의 상표가 됐죠. 자, 오늘 사실 청중에 어떤 분이 오실지 콜로키움이 전문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배경 설명부터 시작해서 찰머스가 내세운 좀비 논증이랄지 또는 의식의 신비랄지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사실 찰머스는 주장은 소수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리철학에서 상당히 소수 의견인데 데카르트를 대사해야 되는 소수 의견인데 근데 대부분의 심리학
찰머스의 논증을 극복하려고 비판하려고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의식 연구가 한때 90년대 붐을 이루다가 김재원 선생님이 2000년에 우리나라 오셔서 대학원 세미나 할 때 저도 학생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때 의식에 대한 열풍이 앞으로 10년을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10년은커녕 한 5, 6년 후에 이제는 이런 의식이 독립적인가 아니면 환원이 되는가 이런 거창한 형사학이기보다는 개별 의식 상태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좀 흥미를 잃은 부분이 있거든요. 찰머스의 책 이후에 모두가 찰머스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웬만한 시도는 다 진행이 되어서 이제 좀 딴 거 해보자. 좀 그런 분위기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지 제가 어떤 뚜렷한 전망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문제점 같은 거, 나아갈 방향 같은 걸 좀 제시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분석 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현재 의식에 대한 심리 철학의 주요 흐름과 연관이 있는 철학의 큰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이 흐름을 설명드릴 걸로 시작을 할 텐데요. 하인 생존의 모습인데 하인에서부터 자연주의가 시작되었다. 사실 근데 자연주의라는 게 모든 게 자연적인 것이다. 인간만의 규범적인 것, 합리성, 뭐 정당성 뭐 이런 거는 없다. 이런 주장인데 새로운 건 없거든요. 사실 논리실증주의자들 뭐 그 전에 뭐 이런 주장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하인이 아주 급진적인 이런 주장을 해서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죠. 자연주의 하면 보통 전통적 신화들의 해체 이런 주장으로 많이 이해됩니다. 먼저 이신경에서 하인의 주장으로 나타났습니다. 50년대 후반에. 지식은 정당화된 참인 믿음 이렇게 널리 정의되어 왔는데요. 게티어 이전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참이라는 것, 참이라는 조건, 참여야만 지식이 될 수 있다. 무엇에는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참여야만 한다. 그런 주장도 뭔가 규범적인 걸 요구하고 특히 정당성에 관한 요구는 인간의 합리성, 단순히 참여여서는 안 되고 무슨 이유를 대서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그 참여 믿음을 정당화해야 된다. 인간의 합리성과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요구로 많이 이어지는데 하에는 이런 거 포기하자. 그리고 인식론이 철학에 인간의 규범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과학 심리학에 단지 한 챕터면 철학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걸 뭐 반발도 많았습니다만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적 흐름이 뭐 다양한 분야에 또 파급이 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살펴볼 때 타율리학에서 이건 뭐 철학 수업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예인데 사실과 당위의 구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많이 규범 윤리학 같은 경우는 전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어의 자연주의의 오류, 자연주의자의 오류, 사실로부터 당위를 사실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당위를 도출해내는 것은 오류다. 제가 무어 관련 문헌을 읽어보니까 무어가 직접 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무어의 해석이죠. 근데 뭐 그렇게 이런 사실과 당위는 명백히 구분되고 당위의 영역이 정당성, 규범성의 영역이다. 인간만의 영역이다. 인간의 정신의 문제다. 이런 게 당연하게 여겨져 왔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규범성을 별게 아닌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진화론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인리학에도 자연주의로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심리 철학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거는 제가 2008년 세계 철학대회에 오셨을 때 이제 화면에 나타난 걸 크게 나와가지고 찍으셨 제가 찍었는데요. 김재원 선생님이 저 대표적인 환원론자로 잘 알려져 계시죠. 근데 2011년에 우리나라 오셨는데 앞으로 못 오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두 철학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제가 대학원 세미나를 수강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번 봄에 은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기념 강연회도 최근에 열렸고 그리고 이분 마지막 브라운 대학 마지막 박사학위를 한 제자로서 우리나라 저하고 대학원 때 같이 하는
하면 당연히 자연주의의 흐름에 가장 강한 한 형태, 이렇게 심리철학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먼저 심리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좀 오해도 많고, 그런데 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심리철학은 심리가 마음에 대한 거죠. 특히 마인드, 마음이 뭐 하트도 있고 소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마인드에 대한 개념적인 해명, 개념적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을 하는데요. 별 내용 없으니까 별 도움은 안 돼요. 이 마음에 대한 개념적 작업에서 자연주의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마음만의 고유의 특성으로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푸썰 하면 지향성, 또 칸트 하면 합리성, 리즘, 실천 이성, 뭐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게 마음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다.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려는 흐름을 자연화 프로그램이라고 1980년대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 중에 한데 앞으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심리철학에서는 환원은 아주 제일 강한 주장이고, 자연주의는 환원은 거시적인 게 미시적인 것만 있으면 모두 설명된다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거시적인 게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걸 드러내려는 그런 좀 환원보다는 약한 그런 주장으로 많이 여겨져 왔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다른 마음의 영역들이 하나하나 자연주의에 의해서 설명이 그럭저럭 뭐 완전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도들이 있었고 많은 투을 얻고 그랬는데, 이제 의식의 문제가 자연주의 또는 환원의 최대 걸림돌로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의식에 대한 의미가 불문이었던 거는 이렇게 심리학에서 자연주의의 흐름이 이루어지는데 최종 걸림돌을 해체하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자, 이거 뭐 심리철학이 왜 자연주의 흐름과 다 있느냐, 이런 건 인지과학 한 분과로서 이제 심리철학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김재건 선생님이 애초에는 대표적인 환원론자로 이제 강력하게 환원의 국가를 드신 분이었는데, 2005년에 쓰신 책을 보면 또 의식에 대해서만 또 환원이 안 된다고 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배신을 때렸다느니 막 어쨌다느니 농담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찰머스는 자기 편이 됐다고 막 좋아하는 그런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의식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심리철학자로서 분석 철학자들이 모이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이 있어서 미리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마 제가 오늘 올 수 있게 한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음의 철학 서양편 하라고 서울대 출판부에서 2012년에 나왔습니다. 서양편 상은 아마 소크라테스는 플라톤부터 근대까지였고, 서양편 하가 니체에서 차머스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은 뭐 데이비슨이랄지 뭐 빈제런이랄지 게넷이랄지 존 썰이랄지 이렇게 분석철학, 심리철학에서 큰 족적을 남긴 이런 분의 주장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근데 제 글이 간혹 신문 같은데 감상문이 기사가 나오고 블로그에 인용이 되는데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설명 온라인에 예스24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제 글 마지막 문단도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췌돼서 소개되는 것 중에. 그걸 길게 인용하신 다음에 뭐 관찰과 측정을 통해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을 파악해내려는 인간의 의지는 집요하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장차 뛰어난 뇌과학자가 의식의 신비를 완벽하게 밝혀낸다고 한들 김소월 씨 한편이 주는 감동과 고우 그리면서 느끼는 감흥을 자아낸 뇌 물질을 낱낱이 설명하고 또한 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사가 끝났어요. 감상문 기사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무플보다 악플이라고 되게 반가웠고요. 또 이 책에서도 제 글을 꼭 찍어서 임명해 주는 게 감사했고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분이 아마 숙제를 의뢰 받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 마지막만 보고 감상을 딱 쓰신 것 같아서 처음 웃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글을 안 읽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식의 신비가 뇌 물질을 낱낱이 설명해내고 재현해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의식의 신비를 완벽하게 밝혀낸다고 한들
의식의 신비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찰머스가 있는 어려운 문제. 반면에 이건 뭐냐면 지금 간단히 설명해드려요. 뇌물질을 낱낱이 설명하고 재현해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찰머스.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의식 현상이 있을 때 요새는 다 fMRI를 찍죠. 그러면 이게 막 울긋불긋 이런 게 활성화되는 영역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를 설명하고 재현해내는 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이 더 발달하고 과학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찰머스는 쉬운 문제라고 부르고 아무리 그게 밝혀져도 뇌 기반에 밝혀져도 왜 특정 뇌 기반에서 특정 의식 상태가 나오느냐 왜 A라는 신경 자극에서 간지러움이 나오고 왜 B에서는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 개념의 문제 그게 바로 의식의 신비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되게 제가 이 책에서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걸 반대로 이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용을 하면 이제 오늘 주된 내용을 소개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인용을 해봤고요. 또 제가 여기저기 이런 발표를 하러 다니면 흥미로운 반응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질문 중에서 불교 하시는 분, 블로그에도 제 글이 인용되어 있는데 불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학 하시는 분, 제가 우리 대학 덕성여대에서 공개 강의할 때도 문학 하시는 분, 비교 문학 하시는 분들이 아니 이건 과학이지 무슨 인문학이냐 이런 걸 많이 했고 현상학 하시는 분들, 지향성, 의식의 본질을 탐구하시는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끝부터 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석자학자들이 그 의식을 아주 그냥 쾌락시켜가지고 물리실증리자처럼 이상한 작업을 한다. 이런 소통도 있고요. 아마 이런 직관이 이런 글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계시면 간혹 이제 과학을 하는 분들 다 듣고 계시다가 되게 못마땅하시면서 아니 철학자들은 과학자들 하는 작업을 따라다 가는 거예요. 뭐 이런 냉소적인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마 철학자들이 분의 신경 기반이 있고 그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개념적 작업하고 불가능 연결에 대한 개념적 작업을 주로 하는데 그게 과학이 발달하면 다 해소될 텐데 왜 그러냐. 심지어 제가 신경과학 하는 분하고 같이 이제 발표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해봐도 아니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우리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느냐. 뭐 이런 불신에 섞인 그런 항의도 종종 받고 합니다. 그래서 왜 철학에서 의식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 뭐 마음의 본성에 대한 개념적 작업이나 아까 마음과 두뇌를 연결하는 개념적 작업은 철학의 작업이지 과학의 작업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두뇌 현상과 의식 상태가 같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경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적 작업은 분명히 철학의 작업입니다. 또 마음의 본성에 대한 작업, 그러니까 간혹 TV에 나오는데 뉴스에 감정을 아는 로봇이 나왔다, 로봇 개가 나왔다, 뉴스가 나오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그냥 사람하고 뭐 이런 거 하나요? 보면 하고 뭐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표정 보고 뭐 자기도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걸 완벽하게 구현을 하면 로봇이 감정을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반인이 봐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정말 느끼는 건지 그런 문제는 철학적 문제가 돼요. 자, 의식이란 무엇이냐? 철학에서 주로 의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이 연두색, 보라색, 파란색 예쁜 알록달록한 의자를 볼 때 그 연두색 같은 느낌. 그게 의식의 문제다 할 때 주로 얘기되는 의식입니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감각질, 파이야, 이건 복수형은 단순히 피입이라고 표현하고요. 현상적 경험, 페노메널 익스피리언스 또는 드러나거나 어떻게 보임, 어피리언스. 이 표현이 또 흥미로운데 무엇과 같은 것, what it is like. 이런 표현들이 또는 raw feel, 날 느낌,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 현상적 의식 보통 앞으로 뭐냐면 앞에 바로 하고 현상적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당연하게 이제 프레메드라고 정리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 로크는 오성에 떠오르는, 즉 지성에 떠오르는 모든 것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꼭 오성이 지성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칸트처럼 딱 집중해서 통각을 항상 하지 않더라도 데카르트처럼 항상 사고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자유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의식이 됩니다. 자, 의식에 대한 고전적인 논리를 보면 데카르트부터 어떤 현대 심리철학이 이제 기원을 찾아가는데, 자, 뭐 유명한 얘기 있죠. 의식은 동식적 실체다. 어떻게? 그 사고 실험이 있죠. 성찰 이 뒷부분에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와 같이 마음은 없는데 몸이 없는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있다면 마음과 육체가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상상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마음만 가진 나도 의심될 수 있느냐? 그걸 묻죠. 그래서 성찰 2 들어가면 아니다. 의심하는 나는 부인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나마저 부인되는 의심조차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그걸 현존한다. 이런 발견을 하게 되죠. 이때 나라는 것은 데카르트한테는 코기토, 즉 생각하는 영혼, 생각하는 나.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성찰 6에 가면 데카르트가 그 당대의 다른 지식인들하고 논의해서도 뚜렷한 해답을 못 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바로 인과적 상호작용의 문제. 내가 목마르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서 내 욕구는 냉장고 정수기 앞으로 가게 만들죠. 데카르트 성찰 6에 보면 실같이 이어져 있어서 신체에 어떤 손상이 오면 자극이 오면 그게 신경을 타고 이 송가선 두뇌의 공통감각이 만나는 어디선가 영혼과 육체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인과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실체 이론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건데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론은 이제 실체 대신에 속성, 빨간 느낌 이런 것만 얘기하는 속성 이론이고 그 나는 마음의 속성들의 집합 현대 이론이 보이는 속성들의 집합 이렇게 규정을 해요. 나의 경험, 지각, 기억, 생각, 믿음, 욕구 이런 게 다 나를 구성하는 속성입니다. 자, 1950년대 오면 이제 다양한 물리주의 견해들이 당시 아주 기초적으로 발달된 뇌과학에 힘입어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1957년, 59년 스마트나 플레이스 이런 사람들은 감각의 신경 과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순성입니다. 복합의 면도날에 의해서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같다고 보자. 끝.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어네스트 네이글이 토마스 네이글도 있고 어네스트 네이글도 이제 오늘 발표하는데 과학처학자 네이글은 쌍조건적 교량 법칙을 불렀는데 별거 아니에요. A가 있으면 B가 있고 또 B가 있으면 반드시 A가 있으면 두 개 사이에는 이런 법칙이 성립한다. 쌍조건이 성립한다. 이러면 A는 B로 하면 된다. 만약 이게 거시성질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열, 온도 이거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미시성질이면 얘가 A로 하면 된다. 같이 항상 법칙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70년대 이제 데이비슨이 처음 수반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비디오 선생님이 많이 발전시킨 이후에 수반이라는 개념이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수반은 이렇게 함수적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C섬유 활성화라는 신경 자극이 있고 그때마다 고통이 꼭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도 C 신경 섬유 자극이 있으면 반드시 고통이 생기게 된다는 게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속성에서 동일하면서 마음 속성에서 다를 수가 없다. 이 함수적 요구가 수반인데 그런데 수반이 형이상학적으로는 의존 마음이 고통이 C신경섬유에 의존한다. 또는 C신경섬유가 고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었는데요. 그게 70년대 큰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의존이나 결정은 환원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유물론은 거부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물리적 사실이 주어지면 마음도 나타난다. 그게 바로 수반이 요구하는 걸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물리주의 유물론은 만족을 시키는데 환원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수반에 대한. 그러니까 유물론과
비환원을 정신의 어떤 독립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아주 각광을 받았는데 89년에 이제 김기영 선생님의 이 비환원적 유물론이라는 게 좀 심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90년대 초반에 비판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의식은 사실 1980년대까지는 과학자들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성 심리학,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걸 보고하는 심리학은 20세기 초반에 완전 붕괴했거든요. 과학적 데이터가 안 되니까, 다 다르니까, 주관적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동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고, 그거부터 이제 심리학의 과학으로서 이제 발달을 하게 됐는데, 그 의식은 골아픈 거예요.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근데 1990년에 크릭은 그 DNA 나성 구조를 밝혀서 이제 왓슨과 크릭 노벨상 전때 받은 분이 이제 누구라는 핵심 분이셨고요. 그리고 크릭은 아주 젊은 당시 신경과학자였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의식의 신경 생물학적 이론을 향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의식의 신경 생물학적 기반이 있다. 특정 주파수의 진동 현상이 의식이 나타날 때보다 그게 기반이다. 이런 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뇌 영상장치도 많이 발달하게 됐고 의식이 과학적으로 되는구나. 연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20세기 해결해야 할 인류의 마지막 난제, 그것은 바로 의식. 이렇게 대중매체들도 많이 다뤄지면서요. 과학에 관심이 폭발했고 이에 맞춰서 철학에 관심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자, 그 전에 1980년대 아주 심각한 심리적 문제, 지향성의 문제를 다들 설명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소개만 하겠습니다. 지향성은 브렌타르나 헛설 등에 의해서 인간의 정신의 고유의 특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많이 지적되었는데 개미가 이제 누구를 닮았죠? 이분 닮았죠? 윈스턴 처칠을 닮았죠? 이런 자국을 우연히 남겼으면 개미가 처칠을 그렸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상식에는 없죠. 네. 그러니까 개미는 윈스턴 처칠에 관한 것을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에 관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쓰면 무엇을 향한. 처칠을 지향할 수가 없습니다. 지능도 없고, 힐러리 퍼트널에 가면 개미는 지능도 없고 의도도 없고. 누가 여기에 이렇게 설탕물을 이렇게 발라놔서 개미가 지나가게 해서 자국이 남았다면 그래도 개미가 의도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을 표상하려면 이 사람이 윈스턴 처칠을 표상하려면 또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윈스턴 처칠 이미지, 윈스턴 처칠 이런 이름, 글자가 윈스턴 처칠을 나타내려면, 지향하려면, 지시하려면 다 같은 말이죠. 표상하려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바로 지향성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이 시도했던 마음을 컴퓨터 상태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런 인공지능, AI로 불리는 그런 학문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발견이 됐는데 튜링 테스트는 앨런 튜링, 애플의 사과 대어문 그렇게 동성 연예인이 밝혀지고 자살한 걸로 전설이 되었죠. 그래서 잡스가 그걸 사과를 따서 이제 맥북 딱 열면 사과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앨런 튜링이 구하는 테스트가 뭐냐면 한 방에는 사람이 있고 한 방에 컴퓨터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질문을 주고받아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컴퓨터가 통과하면 즉 밖에 있는 사람이 둘을 구분할 수 없으면 이 컴퓨터 기계도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고 보자. 마음을 그렇게 규정을 한다. 이런 주장이었고 이제 이런 주장 후에 인공지능이 이론적으로 발전이 돼서 컴퓨터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힐러리 버튼의 제리 포더나 이런 사람들이 큰 기여, 철학자들이 큰 기여를 했고요. 그런데 1980년에 존 썰이 중국어 방문증이라는 아주 문제적인 그런 사고 실험을 제시합니다. 이 방에 있는 컴퓨터처럼 존 썰이 방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식자공 같아요. 중국어를 몰라요. 근데 밖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 규칙책을 가지고 적절한 중국어 반응을 조판하듯이 내보내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중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다고 이 방 안에 중국어 이해가 일어나느냐. 존 썰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의미의 차원,
중국어 사과 찾았을 때 사과가 뭔지 모르는 거죠. 컴퓨터도 기호가 들어오면 0, 1 이거 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계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거와 똑같다. 컴퓨터는 지향성이 없다. 의미가 모른다. 사과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논증적인 사고 실험을 했는데 근데 이 지향성이 그래서 1980년대에 인간만의 것이냐 또는 자연 상태에도 발견되는 것이냐 그런 이론적 작업이 많이 있었는데 1980년대가 지나가면서 지향성이 더 이상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자연주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그런 공감대가 완전히 그게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공감대 형성의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의식이 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이 철학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의식의 문제는 이 두 개념의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두뇌의 일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이 의식은 심리적 의식 또는 레드블록 지금 저 서울대에서 이번 주 내내 강연 중인데요.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던 두 분, 김재원 선생님께 레드블록인데 전 내일이나 만나러 가는데요. 네, 이분은 저 접근 의식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인지라 불리는 거, 인텔리전스, 지능이라 불리는 그런 영역, 추론과 판단 뭐 이런 거는 두뇌의 일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물리적 또는 기능적 설명이 가능한데 질적이고 현상적인 부분, 우리 딸기를 볼 때 빨간 느낌 같은 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그런 감각질은 불가능하다. 그거는 두뇌의 일부가 아니다. 이 두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1990년대 의식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과 나란히 가는 것이 이제 찰머스가 얘기했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인데요. 쉬운 문제는 아까 심리적 의식에 해당했죠. 의식의 기능적 또는 지향성이 다루는 믿음, 욕구 이런 차원의 언어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의 문제 이런 것을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일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기억, 지능, 추론 또는 뭐 주목, 자각, 어웨어네스 또는 카테고라이제이션, 개념화, 범주화 뭐 이런 문제들은 전부 이 영역에서 설명이 된다고 봤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 그런 신경적인 생략의 기반을 찾아내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찌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어려운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질적인 측면, 현상적 측면의 설명. 왜 특정 신경 작용에서 어떠한 특정 의식 상태가 나오느냐. 그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따라서 의식은 신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1993년에 저 아리조나의 투슨에서 열렸던 의식의 과학을 향하여라는 학회가 처음 열리게 됐는데 철학자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과 같이 하는 학회고 그게 매년 지금 20몇 회째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찰머스가 이작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를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러한 직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의식은 신비로운 거다. 이런 직관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설명적 강도 익스플로러토리 조 리바이드 이분도 올해 우리나라 한번 오셨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또는 어떻게 젖은 회색 물체 두뇌에서 다채로운 의식 세계가 생겨납니다. 또 의식 경험, 특정 의식 경험과 특정 두뇌 현상과의 상관관계는 다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왜 여기서 이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이건 과학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식은 과학 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다른 영역을 연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서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설명적 간극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설명적 간극이 의식 신비의 원천이라고 이제 리바이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찰머스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런 리바이드 같이 이런 설명적 간극 그를 통해서 뭔가 환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 심리주의자라고 불리는데요. 해소가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존재론적으로 이원론자인지는 자신도 모릅니다. 분명하게 부정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설명이 없다는 그런 인식론적 이유로 탄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나왔었던데, 좀 대학원생 성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마이애미 대학에 학교 내신 맥김이라는 분은 뭐 유명 저명 교수가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좀 숨어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심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나 아르마디로나 마찬가지다. 이는 원숭이가 이는 MC되고 상대성 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 인지적으로 아예 알 수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이런 사실 신비들의 의식신비 설명적 감각 이런 개념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면 데카르트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속의 드러남과 그게 실제로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하는지, 그게 마음속에서는 구분이 모호하거든요. 내 생각은 작용인지 생각의 대상이 되는지, 작용도 되면서 대상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찰머스의 좀비 논제 오늘 하이라이트로 왔는데, 좀비는 뭐 요새 워낙 뜨고 있죠. 뱀파이어 이후에 이제 좀비, 여기서도 좀비, 저기서 좀비 올로지 뭐 이런 웹사이트 비슷한 것도 생겼습니다. 근데 좀비는 저 리빙 데드, 그 영어로 치면 리빙 데드죠. 살아있는 죽었는데 살아난 무덤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강시가 좀비잖아요. 근데 철학적 좀비는 나하고 똑같아요. 분자 대 분자, 복제입니다요. 분해도 같고 생각도 같아요. 기능적으로 동일해요. 말하면. 그런데 내가 빨간 걸 보고 빨갛다 할 때 걔도 빨간 거 보고 빨갛네 이런데 걔는 그 느낌이 없어요. 그게 철학적 좀비. 유학 가서 좀비니까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좀비 그런데 왠지 이 영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반응 같은데. 근데 이제 물리주의자들은 감각주의도 감각적인 면, 질적인 면, 현상적 의식도 두뇌 과정의 일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좀비 논증이 드러내는 거는 좀비가 두뇌 과정은 나와 동일한데 현상적 경험, 감각질이 없죠. 그렇다면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주장하는 물리주의가 틀렸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고 실험이라고 찰머스는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주의는 영어로 써보는데 물리주의는 거짓이다. 좀비 중에 간단한 구조는 있습니다. 찰머스가 이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로 유명해진 의식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거는 그냥 작은 부분이고 상당히 저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아서 읽기가 어렵죠. 제가 좀 부정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상상 가능성 논증이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는데, 먼저 좀비는 상상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개념상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천각형, 데카르트 성찰 6에 보면 천각형 그 얘기하면서 이 상상할 때 컨시브와 우리가 흔히 상상을 그냥 이미지를 구분하는데 삼각형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이미지인데, 대신에 천각형 개념은 어떠한 모순도 없이 명석한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가 있죠. 천각형. 천개의 가정들. 그게 바로 개념을 생각해보는 게 컨셉으로서 상상인데, 이게 모순이 없으면 상상 가능합니다. 총각은 미혼 남성이다. 이 칸트의 유명한 분석 명제 예를 들면 총각은 돌싱도 총각이다. 이러면 모순. 돌싱은 미혼이라고 할 수 없죠. 사기죠. 돌싱은 총각이다 이러면 총각인 돌싱은 상상이 불가능해요. 개념상 모순입니다. 근데 좀비는 우리가 의식의 개념과 물리적 신경 과정의 개념을 아무리 봐도 물리적인 건 다 있는데 의식만 결여한 좀비가 불가능하다는 건 나오지 않나요? 모순이 없죠. 개념적으로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가능하다.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핵심적인 철학적 논쟁이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었는데, 근데 상상 가능하다고 다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해리포터 상상 가능하죠. 뭐 배낭여행 간 학생들이 영국의 런던의 역에 가면 다 거기서 사진 찍나요? 이런 카트 들고. 해리포터에 나왔던 그 플랫폼.
그러면 보면 다 웃으려고 낄낄낄 되는 거지 진짜 있다고 그러는 아이들 하면 부딪히잖아요. 슈퍼맨 날아다니죠. 그런데 그게 슈퍼맨의 현대 물리학을 다 모조리 부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뭔가 과학적 작업, 물리주의의 주장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의미하다는 거를 형이상학적 가능성이라고 단지 논리적으로 무모순, 잘 짜여진 허구도 무모순적이죠. 슈퍼맨이야, 스파이더맨이야, 해리포터 다 무모순적, 상상 가능. 근데 그게 유의미한 가능성을 함축해야되는데 그게 좀 테크니컬한 말로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세계 자연 법칙이나 역사적 사실과 모순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리주의 주장에 의하면 감각기는 곧 두뇌 과정인데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 성립을 해야 돼요. 어떤 경우 성립 안 하고 어떤 경우는 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다 성립해야 되는데 모든 그런 유의미한 경우에 테크니컬한 경우로 형이상학적 가능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방이 있는데 강연자만 안 온 그런 가능 세계 모순이 없죠. 충분히 가능하죠. 형이상학적 가능한 경우죠. 그 경우를 가능 세계로 표현하는데 물리주의하면 모든 그런 경우에도 의식과 두뇌 과정 간의 1대1 함수 관계는 성립을 해야 되는데 존재는 이제 그걸 부인하는 사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화니 뭐니 많이 나왔어요. 이와 유사한 또 논증이 프랭크 잭슨의 지식 논증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백방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천재 생과학자 메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잭슨의 지식 논증에 대해서 토론을 한 책이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제목이 There's Something About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감각지를 의미하는 흑백방 밖에 있다가 처음 빨간 걸 봤어요. 상징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색 경험에 관한 모든 물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잭슨의 색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자, 흑백방 밖으로 처음 나왔어요, 메리가. 메리를 짝사랑하던 과학자가 풀어줬어요. 그리고서 이런 빨간 장면을 탁 사랑을 고백하면서 들었어요. 원작에서는 빨간 토마토가 사과가 재미는 없었는데 꽃을 탁 들었어요. 처음 봤겠죠? 저는 뭔가 빨간 느낌은 처음 받았을 거예요. 잭슨은 그 상황에서 메리가 과연 새로운 지식을 얻을 것인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메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라는 제목으로 뮤직비디오도 몇 개 나와 있어요. 오늘 되게 재밌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음악으로 표현했는데요. 도리안 엘렉트라라고 대학생인데 가수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Why Mary didn't know, didn't know that. Why Mary didn't know, yes, did not know she was 건너뛰어 a rose with the symphony. Why Mary didn't know, why Mary didn't know. 점점점 색 경험을 하는 게 극적으로 표현돼요. And she was shy 나왔어요. about the things that she saw. Couldn't let it go, and let it on. Mary, Mary with the jar full. Mary, Mary thought she knew it all. Knew it all. 소개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좀 잔잔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근데 잭슨은 이런 메리가 나와서 휘둥그란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지러지게 만드는 그런 총천연세를 경험하게 됐을 때 새로운 지식을 얻을 것인가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직관은 뭔가 새로운 걸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새 지식 같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 새 지식의 해석이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잭슨은 그 새 지식이 어디서 왔게 됐느냐? 인과적으로 새로운 속성에서부터 밖에 있는 물리적 끝에 빨간색으로부터 우리의 망망이 전달되고 두뇌 시각 피질로 전달되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왔으면 그
의식의 빨간 느낌에 의해서 그거를 캐치하고서 이제 이 지식이 생겼겠죠. 인과적인 과정을 추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새 지식은 역수들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독립성이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인과론을 펼치고요. 또 이에 자매품 논증으로, 박쥐 논증으로 알려진 게 무엇과 같은 것, 이 말을 이 철학적으로 쓰기 시작한 토마스 네이거인데, 이분은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라는 논문을 1974년 쓰셨어요. What is it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 건가? 여기서 이제 주장한 바가 뭐였냐면, 토마스 네이거는 박쥐만의 주관적 초음파 경험은 우리는 알 수 없죠. 돌고래의 초음파 경험.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박쥐가 되어보고 돌고래가 되어봐야 돼요. 이런 주관성에, 의식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춰서 의식은 파면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좀비 논증과 그 자매품의 영향들이 의식의 신비가 아주 흥미로운 문제임을 일깨웠고 찰머스 랍스터가 됐고요. 또 그전에는 이런 의식이 독립적이다,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면 그중에 청발론인데요. 청발론은 구분의 합이 전체로 나와야 되는데 구분의 합 이상의 게 나왔을 경우는 청발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두뇌 과정과 아주 체계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왜 두뇌에서 마음이 나왔는지는 설명이 없다, 이런 주장. 그래서 둘은 같지 않다, 환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창발론이에요. 대표적인 창발 속성들이 20세기 초에 많이 얘기됐던 생명의 분자를 들여다보면 나오나요? 생명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죠? 그런 게 대표적인 창발 속성으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의식도 일종의 창발 속성이다, 이런 창발론이 재발견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70년대,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데카르트 철학을 퇴보시키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찰머스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식을 하게 됐습니다. 물리주의자들도 현상적 의식의 주관성이랄지, 뭔가 세지식을 준다는 점이랄지, 개념적으로 좀비가 상상 가능하다는 거, 이걸 되게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세련된 개념적으로 발전을 물리주의가 나타나는데요. 최근에 물리주의는 물리적 사실 이상의 것이 없다, 이걸 증명하는, 또는 그 사실의 것이 있다, something over and above가 없다, 이런 걸 증명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 좀비가 가능한 겁니다. 좀비 논증에 대한 대응에 따라서 크게 두 흐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얘기했던 좀비가 상상 가능한가? 이거를 문제 삼는 물리주의자들도 있는데, 이건 애초에 모순이다. 좀비는 상상 가능하지 않다. 그 개념들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상 가능해. 그런데 그게 유의미하게 가능하지는 않아. 우리의 자연 법칙과 짜면요, 역사적 사실이 좀비를 허용하지는 않아. 슈퍼맨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에 속하고요. 이런 그룹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생산적인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먼저 첫 그룹, 좀비는 상상 가능하지도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선언적 물리주의자로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형이사하고 이렇게 앉아서 과학자들처럼 데이터 모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서 알락 의자에 앉아서 천장 보고, 데카르트는 침대에 누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만 돌려서 개념적 작업을 통해서 이제 물리주의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총각은 미운 남성이고 돌싱은 총각이 아닙니다. 물은 H2O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액체예요. 물의 개념이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이건 뭐 심리학 실험에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워터리스터, 물적인 물질, 물 같은 물질. 그리고 그러면 보통은 뭐냐?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을 때, 세포에 자극이 오면 아야 하면서 이렇게 피하는 반응을 보이면 바로 그거다. 이게 기능주의자들, 그러니까 마음 상태를 입력과 출력을 매겨, 컴퓨터 같죠? 어떤 인과적 상태로 정의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의하는 걸 유사한데요. 세포 선상을 알려주는 표지다. 이게 개념에 의한 의식의 선언적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물리주의라는 사람은 보통은 세포 손상 표지야. 근데 이거
있을 때마다 우리의 신경 과정이 있어. 얘하고 같다고 보는데 뭐 문제 있어? 어려운 문제 없지? 신비 없지?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아예 보통 의식을 이렇게 기능적으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예 좀비는 상상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기능적으로 동일한데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동일한 의식도 딸려와야 되거든요. 이분들의 정의에 의하면 아예 좀비는 상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분석하는 안락이자 형이상을 하는 분들이다. 또 이런 분들한테 설명적한 것도 아예 없다. 이걸 같다고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해결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분들에 의하면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고통에 대해서. 또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면 이제 누워있으면 치위생사 분들께서 이제 아프면 왼손을 드세요. 제가 아프죠. 하면서 들면 아니 공 같은 사람이 뭐가 아프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아프다는데 그러니까 아픕니다. 몰라죠. 다른 사람. 의식의 고통의 주관성, 의식의 주관성을 표현을 한 방법이죠. 그런데 그 치위생사는 그냥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1부터 몇 가지의 강도에서 어느 부위에 어떤 거를 얼마나 신경이 자극받았냐를 알려주는 표지로만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아픈 뭔가 저분은 왜 내 아픔을 모르는 거야? 그런 부분은 뭔가 표현이 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남는다는 것이 최대 단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비는 상상 가능하지만 형이상학적은 불가능하다. 우리한테 무의미하다. 슈퍼맨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후원적 물리주의자들입니다. 단지 상상 속의 존재이지 형이상학적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은 의식이 두뇌와 형이상학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동을 못하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는 다르다. 의식과 두뇌가 이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관관계가 그냥 가정이 된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궁극에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뭐 이 정도밖에 답변이 좀 분색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다른 경우들 많이 하는데 이 궁극의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상관관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모델에서 많이 나오는 물은 H2 또는 열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죠. 연력학에서는 열 온도 분자 수준의 분자 통계역학에서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이렇게 얘는 얘야 이러면 뭐 어떤 신비도 없죠. 끝이죠. 이런 게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의식이 물이나 열과 같으냐 그러면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뭔가 아닌 것 같다는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 예술적인 도구를 많이 만들어야지. 첫 번째 전략은 그런 신비가 사실 별게 아니다. 이렇게 해소해서 설명하는 explaining away라는 그런 전략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극적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한원 모델 같은 거를 새로이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신비 해소 작업을 좀 살펴보면 프렉의 두 제시 양식의 차이라는 그런 개념을 활용합니다. 프렉에는 뜻과 지시체라는 기념비적인 곳에서 19세기 분석철학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별과 저녁별이 우리말로 하면 태백성 이 새벽별이고 저녁별을 뭐라고 그러죠? 개밥바라지. 개가 저녁에 뜬 별을 보고 밥 달라고 멍멍 짖는 이 두 개가 같은 금성을 지시하는 서로 다른 두 이름이죠. 그런데 서로 다른 뜻을 지니고 있죠. 즉 금성이라는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한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둘이 같다는 거는 동일한 지시체를 가지는데 서로 다른 두 이름이나 뜻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게 현대 심리철학자들은 이걸 아주 재밌게 활용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또 이 두 제시체를 많이 드는 예가 이분 너무 잘생겼네요. 이분이 클라켄트, 이분이 슈퍼맨.
그 옛날 영화, 저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 영화에서 좀 뭔가 좀 어리버리하죠. 이분이 로이스예요. 남친, 여친. 신문사 동료죠. 근데 둘이 같은 거를 막판에 알게 돼요. 슈퍼맨 1, 2까지 몰랐나? 막판에 알게 돼요. 자기를 저 나이에가 폭포 앞에서 공중전 박스 앉아서 돌더니 청바지에 빨간 팬티 입고 야 날라서 자기를 떨어지면 탁 구해준 게 슈퍼맨이라 생각하지. 그 사람이 떨어진 좀 어리버리한 클라켄트라는 걸 상상도 못해요.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방식을 우리한테 알려주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안드레진 선생님의 이름이 김봉란입니다. 이런 것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두 사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전혀 다른 두 방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한 대상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르게 알려지느냐 제시 양식의 차이의 예들이 있는데 이제 물리주의자들은 이게 의식의 심리적 측면이 한 양식이고 심리적 개념에 대응했던 지능, 지향성, 믿음, 욕구, 판단 이런 차원의 심리적 측면이고 질적인 측면, 현상적 의식의 측면이 현의식 그러니까 같은 게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문제 볼까요? 네, 이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물리주의자들이 보기에 애초에는 두뇌 과정 하나밖에 없어요. 피라미드 세포의 활성화 또는 C신경 성미의 자극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C신경 성미의 자극, 피라미드 세포의 활성화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물리적 제시 양식 또는 세포 손상 표지 또는 기능적 제시 양식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야 할 때 그 느낌 우리 저 위생사 언니가 몰라준 느낌 그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는 다른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결국엔 이거 같은 건데 형이상학적으로는 근데 두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두 개가 같지 않다. 개념적으로는 이원론이지만 형이상학적으로는 물리주의다.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왜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것 같은가? 아 개념으로는 달라. 우리한테 다가오는 방식이 다르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내려고 하죠.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자, 앞서가게 들어가서 이런 전략을 택을 하면 좀비는 단지 상상 가능하고 왜냐하면 개념적으로만 달라요. 보통은 신경과정. 상상 가능하다고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에 또 메리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은 새 지식이에요. 메리의 지식은. 새로 봤으니까 새 지식이죠. 그런데 그게 새 지식이라고 반드시 새 속성이 있다. 신경 속성과 새로 지식에 대응하는 새 지식에 대응하는 어떤 현상적 속성이 독립적이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이 가능하고요. 박쥐이야기도 마찬가지. 주관성은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다가오든가 드러나는가의 문제지 독립적 속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난 올해 또 돌아가신 브라이언 로우라고 러퍼스 대학의 심리철학자가 1990년에 최초로 제시했던 의식 문제 해결책인데 그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지금까지도 가장 물리주의자들이 연구를 깊게 하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게 현상적 개념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적으로는 이원론인데 의식의 신분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존재론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동일론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런 변의 가장 큰 원동력이랄까 그거는 좀비 직관을 받아들이면서도 물리주의를 굳이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론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현상적 개념이 나오죠. 두 개가 동시에 참을 수 있다. 양극단. 좀비도 헛소리가 아니고 물리주의도 맞아. 그러니까 좀비가 물리주의 위협이 안 돼. 이런 전략이죠. 자, 현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의식의 현상적 측면을 지시하는 개념. 빨간 느낌 같은 거. 빨간 느낌, 빨간 경험, 감각제 이런 것들이 모두 현상적 개념이죠. 의식의 주관성, 질적인 특성, 환원이 안 될 것 같은 것 이런 거를 모두 포함해요.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으로 환원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이원론입니다. 피캇 같은 철학자가 유명한 개념적 이원론을 말했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물리적 상태밖에 없어요. 물리적 상태, 신경 상태, 신경 상태. 거기서 어떻게 두 제시 양식이 나타나요. 현상적 제시 양식, 현상적 개념, 물리적 제시 양식, 물리적. 그러니까 좀비가 가능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지식이 별거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는 표현, 인덱스 표현, 이거 우리나라는 지표라고 표지어 이렇게 옮기는 분들이 있었는데 나라는 표현은 인덱스, 이 범지자는 인덱스, 이렇게 날 찍어 말하듯이 나를 지시하죠. 내가 나라고 할 때 나를 이렇게 찍어 지시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지시할 수 없죠. 나라는 표현이죠. 후어 유사한 데몬스트라티브, 지시어,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는지. 이거, this, that, that은 다르고요. this라는 표현이 이거 우리 딸이 아주 어렸을 때 맨날 이거 줘. 그때 이거. 그 안에는 이거라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저기 있는 맛있는 설탕으로 만든 단단한 빨간 거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거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거에 대해서 그것만을 지시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과 유사한 개념이 제인적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백호분실 컨셉트. 제인이라는 말이 친절해서 말씀드리면 그 마음에 안 들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메리가 빨강색을 처음 보고 빨강이라는 개념을 이게 이거구나. 이게 바로 제인이죠. 그것을 그것으로 아는 게 제인이죠. 그런데 이 빨강을 빨강색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빨간 경험이구나 이렇게 알아챌 때, 제인할 때 이때 뭐 특별한 그 빨강색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걸 기술을 디스크립션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냥 딱 보고 빨강 이렇게 알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제인적 개념이라고 하죠. 근데 의식의 주관성이 빌 라이컨 같은 사람은 나만이 나를 지시하는 거죠. 직시어로 나를 가리키는 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못하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내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성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내가 나를 지시하는 거에 무슨 의식의 심리가 있어?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설명 안 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신비야? 이렇게 의식의 주관성을 설명해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빨간색 경험, 이런 형상적 개념이 메리가 지식을 얻었을 때 그 새 지식은 제인적 지식이다. 빨간색 경험 처음 보고 그 전에 가졌던 물리적 지식과 맞추는 거다. 제인하는 거. 로이스가 슈퍼맨 클라크 켄트를 매칭하는 거. 그거 다를 거 없다. 그렇게 신비를 해소하려는 작업들이 많이 진행됩니다. 내가 나를 지시하는 거는 나만이 나를 지시할 수 있는 어떤 신비도 없는 것처럼 빨간색 개념이 나의 빨간색 경험을 지시하는 것도 어떤 거의 신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지식론적, 박쥐론적 중요성입니다. 좀비론적에도 개념적 차원과 다르다는 거. 그게 신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니까 모두 효과적인 문제가 될 걸로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찰머스의 좀비론적에 대해서 좀비는 단지 상상 가능할 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추가된 부분인데 넘어가요. 사실 찰머스가 이런 수학적인 함수를 이제 언어에 적용하는 그런 언어적 도구를 가지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외제주의라는 것이 그 심리학자들 대부분이 택하는 의미론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프레게부터 오는 내포와 외연을 구분해서 이 외연에 주목하는 것이 외제주의. 마음의 내용, 문학 콘텐츠학 혹시 개념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많이 그러는데 그리고 콩글리시라 그러더라고요. 콘텐츠는 목차고 콘텐츠라고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멘탈 콘텐트, 심적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1980년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70년대 시작해서 70년대 가장 유명한 사고 실험이 뭐였냐면 힐러리 퍼트넘이 제시한 물에 대한 사고 실험이었어요. 우리 지구에서 물은 H2O를 제시하죠. 근데
히러리 포터는 쌍둥이 지구가 있어요. 우리 지구가 모든 데서 똑같은데 그 지구에서도 사람들이 뭘 마셔요. 화장실도 가고 손도 씻고. 그런데 그 물질은 H2O가 아니라 XYZ. 뭔지 모른다. 서로 두 다른 물질인데 그 사람들은 물이다. 이럴 때 퍼트넘은 H2O가 물이지 얘는 물일 수 없다. 인과적으로 우리 세계에서 H2O가 물이니까 물이 한번 물이면 영원히 물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의미가 우리가 물 할 때 뭐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손 씻고 이런 물 같은 물질을 떠올리는데 그런 내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의미보다는 외부 대상 외연 외부에 있는 것이 그 물 개념 마음에 떠올렸을 때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제로 외제주의인데요. 자, 현상적 개념은 그 외제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개념을 외제주의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건 뭐 이해가 어렵지 않으니까. 존 호슨이라는 사람이 저도 이 사람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올해 이제 의식 연구 저널 오브 컨셔스 스타디스에서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사람은 고통이라는 개념에 별표를 붙여서 설탕표를 붙여서 이게 이원론적이지도 않고 이론론적이지도 않은 중의적 개념이라고 보완을 했는데요. 이 개념은 뭐냐? 우리 세계가 물리주의적이라고 즉 독립적 이론론적 속성이 없으며 이 고통, 설탕은 신경 상태를 지시하겠죠? 그죠? 그러면 좀비는 불가능하겠죠?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만약 이원론이 옳다면 비물리적인 뭐가 느낌을 지시하겠죠? 고통과 절차는. 그러면 좀비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몰라요. 답은. 오직 오라클만이 안 됐어요. 신만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호슨이 어떤 결론을 내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좀비는 상상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원론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줄 몰라요. 그러니까 좀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상상은 가능해요. 하지만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또 이원론이 옳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물리주의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후원적 물리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소하려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제 논문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거는 좀 말장난이다. 그냥 지금 모른다는 거는 지식의 점, 모르는 거지 그게 어떻게 형이상학을 합치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거에 패러디 논문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별표, 이 현상적 개념이 지시하는 게 뭐냐, 신경 상태가 되느냐, 또는 어떤 비물리적인 상태냐, 이런 거에 관한 외제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이고요. 또 이런 걸 활용해서 이원론이 자기 논박적이다. 카탈린 게일로 hun가리 사람이 봤을 때, 게일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좀비 세계예요. 우리 세계가 좀비 세계라면 느낌이 없겠죠? 도시 느낌. 빨간색 느낌은 없어요. 다 빨갛다는데. 그런데 그 세계도 잭슨이 있겠죠. 프랭크 잭슨이. 옥스퍼드에 있어요. 근데 좀비 잭슨이에요. 그 사람도 딱 누가 콕 찔리면 아야! 아파! 나 고통스러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잭슨이 말하는 고통이 고통을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외제주의라면 우리 세계에서 만약 우리 세계가 좀비 세계가 아니라면 고통을 현상적 느낌을 지시하고 그러면 그게 고통의 지시체가 되고 그게 내용이 되는데 근데 좀비 세계에서는 고통은 물리적 상태를 지시하겠죠. 느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록이 보기에 좀비 세계에서 좀비 잭슨이 얘기하는 고통을 지시하지 않으므로 고통일 수가 없다. 고통 플러스야 된다. XYZ라는 물질을 가진 세계에서 물 정도 제발 그래도 물은 물이 아니고 H2가 아니고 외제주의는 마찬가지로 이건 고통이라고 문자는 똑같지만 이건 고통 사실 플러스야. 이렇게 달록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세계에서는 지식노조에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리가 빨강을 보고 빨간색 경험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비 세계에서 빨강은 빨강 플러스가 되죠. 우리 세계에서 빨강과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현상적 개념에 대한 논의들이 2000년대 중반까지 또 지금까지도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이런 심리 해소 전략들 새로울 게 없다. 의식의 신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집요하게 공부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런 포럼적 물리주의가 맞이할 수 있는 난제 중에 하나가 복수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능주의 아까 튜링 머신의 테스트에서 마음을 컴퓨터 상태로 정의하는 그런 흐름의 어떤 이론적 배경이 됐던 그런 주장이 뭐냐면 동일한 고통이 화성인에 의해서도 문어, 컴퓨터, 뭐 등등등등 우리 신경 상태와 다른 시스템을 가진 존재자들도 고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직관에 많이 부합을 해요. 지렁이도 밟으면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훔틀한다. 강아지도 걷어차면 깨갱한다. 보면 얘도 고통을 느끼는 거라는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동일한 고통이 다양한 실현자를 가져야 된다. 그걸 복수 실현 가능성인데요. 이게 환원과 동일성에 대한 반대, 가장 강력한 반대 주장으로 널리 인정되었기 때문에 59년, 60년대 초에 한 세대를 풍미하는 동일론이 갑자기 기회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론은 고통과 신경 상태가 같아야 되는데 복수 실현 가능성은 고통이 신경 상태뿐만 아니라 뭐 실리콘, 뭐 수압 파이프 등등 다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후험적 물리주의, 뭐 개념적으로 현상적 개념 만들어서 신비가 별거 아니다. 인식론적 거나 개념적인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결국 형이상적으로 같다는 거를 주장을 해야 돼요.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로 제기됐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복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커트널에서 나왔을 때 이제 데이브 루이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 게 록도 당첨번호 6개죠. 각각의 실현 번호가 있어요. 서로 다르죠. 복수 실현이요. 이렇게 보는 게 뭐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느냐. 이거를 발전시킨 게 김재호 선생님의 국지적, 기능적, 국지적 하면 할 수 있는데 김재호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보통은 세포순상 표지로 정의를 하고서 세포순상 표지가 화성인의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인간 시스템 다양하게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환원될 수 있다. 그래서 국지적 환원을 이라는 개념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샬로스가 지적했던 어려운 문제. 일반인적인 설명적 관계가 문제입니다. 형이사학적 관계, 보통이 신경 상태이다, 신경 과정이다, 같다. 그게 계속 비판을 받아온 게 그 동일성에 대한 가정이 너무 원초적이다, 설명이 없다, 영어 표현 프리미티브하다, 브루트하다 이런 지적을 50년 동안 받아왔는데 그게 해소가 안 돼 있어요. 아까 소개했던 호스턴의 좀 말장난 같은 것. 그러니까 뭐 이원론과 물리주의가 다 결정적으로 옳지 않으니까 반반씩 타협하자. 그런 게 어떠한 동기에서 나왔냐면 그 호스턴의 논문 제목이 Advice for Physicalist, 물리주의자를 위한 충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거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 없다. 이렇게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근데 이거 궁극적으로 피해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리주의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스마트가 있듯이 존재적 단순해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두 개가 같냐를 설명하려니까 이게 난감하죠. 다른 두 개에 속하는데 데카르트에 어떻게 두 개가 다른데 상호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와도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식을 심각하게 여겨서 의식의 어떤 좀비 논제의 개념적인 부분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도 어떻게 물리주의적 설명을 줄 수 있느냐 어려운 문제. 현상적 개념을 통해서 좀비 직관을 해소하는, explaining away 하는 그런 것으로 충분하냐, 물리주의에 충분하냐. 또 주관적인 현상적 개념, 그래 좋아, 그것까지 좋은데 그게 어떻게 두뇌 상태를 지시해? 그게 어떻게 두뇌 상태야?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질문도 들어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대응이 저도 박사 논문 마지막에서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이론을 시장에 다 들어놓고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들 이렇게 X축, Y축 놓고 이제 스코어 카드를 만들고 그러고 보면 이 물리주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가설,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이라는 abduction이라는 뭐라 그러죠? 유추하는 가출하는 그런 추론 방법에 의해서 최선의 가설로서 담론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재원 선생님도 이 설명의 문제에 90년대부터 주목을 해서 의식이 확언이 되지 않는다. 90년대 말부터 점점점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2005년 물리주의 충분히 가까운 거시라는 책을 통해서 의식만을 제한 물리주의 그것도 충분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찰머스도 막 블로그에 열광을 하고 저는 선생님 왜 이러시나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김재원 선생님은 이 설명에 불가능하다 이런 걸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고요. 그거는 저 90년대 의식에 대한 찰머스의 논의로 분명히 틀려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의식 연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이제 의식에 대한 흥미를 가지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요. 신비 해소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이상의 뭔가 적극적인 설명을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유학할 때 지도 교수였던 두 분이 그분은 적극적인 이제 자연주의자인데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두고 인지과학을 보면 철학, 심리학, 인공지능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의식 상태를 선언적 물리주의와 같이 어떤 기능적으로 정의된 상태, 컴퓨터로 해야 되는 뭔가 기능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로 뭔가 시험을 통해서 마음 상태를 확인하려면 그런 기능적인 것이고요. 신경과학자들은 뭔가 두뇌 상태를 보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 간에 다툼이 많았어요. 그런 이론적인 전쟁을 철학자들이 많이 대신해주고 그랬습니다. 사실 과학자는 각자 자기 일 하느라 바쁘죠. 김재원 선생님은 이쪽, 네드 블록은 이쪽, 제리 포도도 이쪽에 1990년대 초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교수였던 오웬 플런의 건들은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서 이 세 영역이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개념적 작업을 해야 지금은 의식 개념이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데카르트부터 이어오는 그런 의식 개념을 전제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모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같이 새로운 결과들이 나오면 뭔가 새로운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되게 막연한 전망을 보시는데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상의 뭔가를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제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 사례를 보여준 일이 이제 제가 마지막 설명을 주신 건데요. 이게 최근 의식 연구에서 아주 각광을 받는 건데 이거 혹시 본 분 있으니까 이런 분이 같이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양한 경쟁이라는 현상인데요. 양한 경쟁이 뭐냐면 한쪽 눈은 이거 보고 한쪽 눈은 이걸 보죠. 이렇게.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1500년대입니다. 이런 현상인데요. 따로따로. 그러면 겹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따로따로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하나만 보입니다. 하나만 보이는데 재밌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가 수초 동안 보이다가 갑자기 딴 그림이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바뀌어요. 이게 양한 경쟁이에요. 두 눈이 경쟁을 합니다. 망막에는 각각의 상이 맺혔을 테고 신경활동을 통해서 시각 피질에 전달이 됐을 텐데 거기서 어떤 게 더 우세하느냐 이제 그거를 밝힐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이게 의식 연구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때 무엇이 우세한가, 무엇이 억눌렸는가 그 신경 상태를 fMR을 찍어보면 의식의 신경 상담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타났을 때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도 출대를 심리학과에서 많이 하시고 지금 가보니까 그분들도 첫 슬라이드에 내가 해결하는 문제, 찰머스의 어려운 문제 뭐 이렇게 하는데 엄밀하게 맞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게 마음속에 떠오르고 그게 사람이구나 이렇게 피험자가 얘기해서 버튼을 누르거나 보고하고 이제 그런 결과를 모아서 하니까 좀
찰머스 얘기하면 좀 다르긴 한데요. 하여간 뭐가 떠올랐을 때 두뇌 들어오면 이제 어떤 때 또는 억눌렸을 때 구세할 때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네드블럭 지금 우리나라 네드블럭이 이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자신의 의식의 두 개념의 구분, 찰머스는 심리적 의식, 형상적 의식을 구분했는데 네드블럭은 접근 의식, 심리적 의식과 거의 보는 접근 의식과 형상적 의식 그 부분을 먼저 했었죠. 더 먼저 했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자 두뇌 뒷부분, 그러니까 이 두뇌 영상 뒷부분이 시각 피질이 있는데 신경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시각 경험, 현상적 의식이 떠오르는 신경상관자를 찾는 부분을 여기고 있고 앞부분은 전두엽이죠. 제가 신경 연구에 과학에 받지 않죠. 전두엽은 뭔가 판단이나 생각하고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두뇌 앞부분의 활성화도 같이 발견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뒷부분에서 현상적 의식과 연결이 되고 앞부분은 인지적 자격, 심리적 의식과 연결돼서 같이 일어나니까 의식은 현상적 의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심리적 의식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신경과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현상적 의식은 결국 심리적 또는 접근 의식이구나. 그런데 이런 철학의 개념을 반영한 새로운 방법론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아이호이저 음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호이저라는 랩에서 행한 실험에서 오래 나오는 건데 블록에 오래 쓴 논문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바뀔 때마다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원래 다른 실험에서는 누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르려면 알아채야 되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눌러야지 이런 판단도 들어가고 행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지 말아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뇌 뒷부분의 활성화는 나타나는데 앞부분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현상적 의식이 심리적 의식과 같다고 봤던 거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분명히 있죠. 신경과학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블록의 의식의 두 개념, 블록이 요새는 철학론 학술지보다 자꾸 이제 신경과학 학술지나 이런 데 많이 논문을 쓰는데 보면 철학에 대한 논의가 이 두 의식의 두 개념을 구분하자는 제안이 신경과학의 방법론을